제가 2010년도에 빌라를 한 채 산 게 내년 겨울에요. 아파트로 바뀝니다. 지금 한 7층까지 지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빌라 한 채를 낙찰받았어요. 물론 재개발지긴 합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2년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수천 %의 수익이 나는 이 시세 차익을 거뒀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지금 권리 분석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초보자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이 권리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물건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는 그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네. 부동산도 경매 시장도 결국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물건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는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경매 시장은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입지 분석만 완료하면 끝이 나겠지만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않은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입지에만 너무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수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요도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입지 분석이나 본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분석이 중요하겠지만 경매 시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권리 분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하고자 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만 찾는다면 권리 분석의 80%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 인수사항과 소멸사항의 기준이 되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권리가 있으면요. 이거는 이 물건은 낙찰되더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 같은 경우에는 낙찰과 함께 소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 있지라고 찾는다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7가지.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선순위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7가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반드시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선순위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7개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만약에 2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저당권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혹은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3개가 2개가 병합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선순위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요거 외우기 어렵다면 앞 글자만 따셔도 됩니다.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근저, 가압, 전담, 경 이걸 그냥 외우세요. 이걸 외우신 다음에 이 7가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러면 이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된 세입자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입자를 선순위 세입자라고 부르고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거를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라고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된 세입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입자를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혹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던 받지 못하던 그냥 명도 대상이 돼요.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좀 몇 번만 찾는 연습을 한다면 쉽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쟁률이 낮고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방법도 있을까요? 경쟁률이 낮고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물건들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네. 물건들을 찾는 건. 네. 그래서 저는 저평가되고 경쟁률이 낮은 물건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건에서 기회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특히 아파트에 대한 낙찰가율이 높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실거주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욕심내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경매로 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좋은 층수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9평, 25평부터 34평을 굉장히 선호하죠. 이런 물건들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의 낙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람들이 선호하면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물건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아파트로 한정지어서 그렇지 사실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더 낮은 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보다 더 낮은 건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더 낮은 건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빌라죠. 그러면 이 안에서 틈새 시장을 찾는다면 저는 훨씬 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익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차익형과 수익형 음. 둘 다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차익형과 수익형을 둘 다 병행하는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한 물건들이 정말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전 재산은 아마 몰빵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월세 수익률이 보통 한 3%대 나와요. 많이 나와봐야 4%대죠. 그 대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세 차익형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저는 빌라도요 수익형 상품으로 예전부터 보고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사실 임대 수익률이 한 6%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또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한 1, 2% 올라가지고 한 7에서 8% 정도 낙찰이 되고요. 조금만 더 외곽으로 빠진다던가 하게 되면 10%의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세 상승률이 굉장히 낮죠. 서로의 상품이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차익형,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수익형,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도 높은 물건이 과연 있냐?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하지만 아예 그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냐? 아니요, 해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분들한테도요, 시간 투자자가 되라. 그리고 수익형과 차익형의 밸런스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요 가지고 있는 등기들 중에 6채가 쓰러져가는 빌라입니다. 20년 이상 된 30년 가까이 된 빌라들이고요. 이 빌라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돈도 안 되는 것들, 시세도 얼마 안 오르는 것들을 왜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빌라로 사실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는 수익형 상품인데 시세 차익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빌라를 한 채 산 게 내년 겨울에요. 아파트로 바뀝니다. 지금 한 7층까지 지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빌라 한 채를 낙찰받았어요. 물론 재개발지긴 합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2년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수천 %의 수익이 나는 이 시세 차익을 거뒀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했고 수익형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형을 세팅하게 되면 장기 투자의 포석이 되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투자를 시작할 때 남들은 많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저는 다세대 빌라, 구축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빌라마저 성공시키는 게 이제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이 물건을 볼 때 노후도라든가 뭐 호수밀도, 접도율, 뭐 부차적인 이런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그냥 노후 주거 단지 내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라면,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은 것들이라면 저는 좀 투자에 있어서 선입견이라든가 색안경을 끼지 않고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해서 소액 투자라도 큰 차익형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매수한 빌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가 지금도 빌라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저는 재개발지를 보고 샀거든요. 혹시나라도 나중에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2008년도에 산 빌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16년 동안 투자한 실패한 사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빌라를 3,4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금매로. 그리고 지금은요 월세를 1,000에 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수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로 들어간 돈은 2,400만 원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연 월세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40만 원씩 480만 원이 됩니다.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서도요 임대 수익률이 20%가 나와요. 이게 바로 시간에 투자한 결과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꼭 시간 투자자가 되라 혹은 차익형과 수익형의 밸런스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